자, 오늘 제가 공부한 거는 베르그송입니다. 1859년에서 1941년까지 프랑스 사람이고요. 보기 드물게 아주 길게 장수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철학은 간단하게 생의 철학, 생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철학. 생의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진리는, 존재는 직관되는 것이다. 직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단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존주의 철학, 과정 철학, 현상학 아주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라서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칠판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겁이 나는데요. 최대한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베르그송이 살던 시대도 우리가 그 전 이제 미국의 프래그마티즘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철학을 침투하면서 철학의 대위기란 말이죠. 모든 것들 과학이 대두됐단 말이죠. 과학. 그러니까 철학은 뭐예요? 철학의 고유 영역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그거를 잠깐 살려놨던 게 칸트였는데,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연구 영역 이런 것들이 과학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침투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르그송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 연구 방법,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베르그송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익히 많이 그려본 그림이지만 주관이 있고 서브젝트가 있고 주관이 오브젝트, 나무를 바라볼 때 서브젝트가 오브젝트를 바라볼 때에는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관을 물 자체로 관찰할 수 없고 이 렌즈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칸트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 이러한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분석적 방법.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관찰과 관찰자는 어디까지나 관찰하는 주체로서 관찰 대상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이죠. 관찰자가 관찰 대상과 분리돼요. 관찰 대상.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렌즈처럼 관점이라는 게 생겨요. 편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이 분리로 인해서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관점. 뭐 렌즈라고 해도 되고 편견이라도 해도 되겠죠. 자신의 관점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칸트가 발견해낸 특별할 것이 없는 문제의식이에요. 관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러한 방법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관점에 의존하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찰 대상을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기지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치환시킨다.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로 분석해서 다시 가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다시 재배열하게 되면은 관찰 대상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파괴되고 추상화되는 거죠.
분절화 되는 거죠. 분절화.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본질 자체가, 나무인 본질 자체가 추상화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전부를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전부, 진리 전체를 전부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서 이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직관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직관이라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직관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직관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찰자가 관찰,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나눠 있었는데 서브젝트가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관찰자가 관찰 대상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로 치면 우리가 소설로 치면 관찰자에서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감정이입. 이 공감, 체험. 이렇게 되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면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관점에 의존하지 않게 되죠. 이 관점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렌즈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존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직관하고 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죠. 나는 나를 직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를 직관하고 있다. 나는 나를 직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직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관찰 대상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지성적인 공감, 지성적 인텔렉추얼 심파시, 지적 공감이라고 봤거든요. 지성적 공감. 이 지성적 공감을 통해서 이 존재의 특성을, 존재의 본질을 분리시키지 않고, 존재의 분리 없이 존재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존재와 하나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존재 자체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과학적 방법과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역동성, 어떤 존재의 역동성, 과정, 변화, 생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becoming, 영어로는 becoming, 혹은 process, 이런 것들을 직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이 놓친 부분 혹은 분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내가 다 하나가 돼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뭐라 그러느냐? 더 나아가서 철학은, 형이상학은 더 이상 분석적 방법이 아니라 직관이 해야 된다. 분석이 아니라 직관이다. 직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요. 뭐라고 그러느냐?
더 나아가서 철학은 분석 직관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성의 분석적 기능에 반대해야 한다. 더 나아간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성을 분석적인 기능, 추상적인 기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특성에 반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기능이다. 철학을 다시 되살려 놓은 거죠. 과학으로부터, 과학이 워낙에 분석적 방법을 잘 하니까 이 분석적 방법을 그냥 과학에 떼줘버리고, 그걸 그냥 떼줘버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과학에 떼줘버리고, 대신 철학은 형이사학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직관을 해야 된다. 직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철학의 영역을 다시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쭉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의 이런 분석적 방법의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걸 이제 베르그송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을 공간화했다. 시간.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간을 공간화한다. 너무 어렵죠? specialized. 그 자전거 브랜드 스페셜라이즈드가 아니고, 스페이스 할 때 그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시간을 공간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시간은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을 공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쪼개서 특정한 시점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정지시킨다. 시간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과거, 현재, 미래를 분절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특정한 시점에 시간을 정지시키고 특정한 시점의 공간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특정 시점 공간으로 치환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변화의 과정을 고정시켜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소위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제논의 역설. 고대 철학할 때 공부했던 건데요.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죠? 활을 쏠 때 활은 특정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위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활은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양자역학, 제논의 역설은 양자역학의 관측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위치값과 사물의 위치값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 측정의 문제이고, 이것이 추상적 사변으로 밝혀내는 제논의 역설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상의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운동량은 정확히 측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의 존재는 우리의 이 생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란 말이죠.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런데 활을 쏘면 활은 분명히 관역에 가서 꽂혔단 말이죠. 근데 활이 날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논의 역설 상태를,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시간을 공간화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을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위치값을 고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정된 위치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왜? 생명은 그야말로 변화 그 자체니까. 변화, 프로세스, 과정, 비커밍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과학이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면서 이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떻게 해요? 공간화해버려요. 공간화한다는 것. 대상을 공간화한다는 건 뭐죠? 대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위치값을 고정해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정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동을 끄듯이 특정 시점, 공간값으로 치환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도 그거는 인간의 지성이 표면적으로 파악한 모습일 뿐이고 사실 존재 자체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인 것이죠. 이 역설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직관의 방법으로 제논의 역설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는? 직관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언어의 문제, 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그 이후에 분석 철학의 문제라든지 현상학, 그 다음에 과정의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이런 철학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어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영어 할 때 주어가 있고, 예를 들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주부와 술부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어가 존재하고 주어라고 하는 특정한 주체가 있고 그것이 동사를 행한다. 내가 있고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관의 방법에서는 그렇게 설명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변화하지 않는 특정한 위치값을 점유하고 있는, 마치 쏜 화살에서 화살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동사를 하는 건가요? 내가 있고 내가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는 존재, 그 가는 동사 안에서 파악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동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 하나밖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프로세스. 그게 프로세스고 그게 비커밍이고 그게 생명 철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철학은 주어 동사로 쪼개가지고 어려운 말로 시간을 공간화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직관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직관을 통해서. 주체가 관찰 대상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경지,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철학 우리가 공부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인데 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이 탄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이 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불이 존재하고 나서 그 불이 타는 건가요? 아니면은 타는 과정 자체가 불인 건가요? 과정 자체가 불인 거죠. 그 프로세스가 정지해버리면 불이 이렇게 연소가 돼서 산소와 발화해가지고 산화되면서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그 과정, 프로세스,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프로세스, 과정이 정지돼 버리면 불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주어, 동사, 분리가 아니라 오로지 프로세스밖에 없는 것이죠. 흐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관, 흐름, 플로우를 우리는 공감하고 체험한다. 공감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직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형이상학의 방법론이다.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다? 그게 베르그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을 과정의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정의 철학. 과정의 철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동양의 선철학이라든지 동양의 명상철학이라든지 선철학,
혹은 신비주의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직관의 방법으로 진리를 체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상체험이라든지 선체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죠. 언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기호 같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치환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치환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걸 언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기호로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그런데 직관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관점 없이, 이런 것들 편견 없이 있는 대상 자체를 내가 공감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양적이지만, 공간은 양적. 이제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을 이제 비판했단 말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이다. 그러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시간은 변화의 단위란 말이에요. 변화의 측정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정지시켜서 특정한 위치값을 우리는 공간화해서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한 공간은 양적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양적으로 파악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뭐예요? 그러나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은 질적이죠. 시간이 질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과거가 있고 과거를 덧붙여서 현재로 만들고 다시 그거를 과거가 되면 다시 현재로 만들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질적이란 말이에요. 질적 변화의 순간인데 그거를 공간으로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공간화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불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생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 정해져 있는 위치값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요, 변화. 생성의 과정이다, 과정. 특정한 위치, 정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미래는 열려 있다. 미래는 열려 있고, 창조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예정된 목적 없이 계속해서 플로우 되는 것, 프로세스 되는 것, 비커밍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 과정이야말로 신적인 것이 되겠죠. 그쵸? 창조하는 생의 약동성.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본 것이죠. 원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몰랐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르그송,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좀 짧은 시간 내에 표현을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전 시간에 이제 프래그마티즘 이야기할 때, 미국 프래그마티즘 이야기할 때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곧 지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문제적 상황, 그 상황과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이야기했었던 것도 주관과 객관이 있을 때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되었을 때에는 자꾸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대상과 관찰자를 자꾸 분리시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과학적 탐구 대상, 세상,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세계는 사실은 시간이야. 시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꾸 시간을 공간화한다. 시간을 정지시키고 특정한 시간을 정지시킨 다음에 특정한 위치 값으로 치환시켜서 그것을 쪼개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본질은 어떤 과정, 어디에서 드러나요? 마치 프래그마티즘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식이 존재한다. 지식이 더 명료해진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삶은 과정이거든요. 존재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본질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시간을 공간화하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철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에 냅두고 이러한 분석은 시간의 공간화는 과학에 냅두고 우리 철학은 뭐 하자. 우리 철학은 분석은 이제 떼주고 뭐 하자? 직관을 하자는 거죠. 직관. 이 직관은 그건 뭐예요? 변화하는 관찰 대상이 여전히 역시나 변화하고 있는 프로세스 속에 있는 그 관찰 대상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인텔렉츄럴 심패시, 지성적 공감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공감하고 체험하고 감정이입하는 것. 소설 속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설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영화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히로인이 되고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를 직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존재 그 자체를 직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존재 자체를 체험할 수 있다. 역동성, 삶의 역동성,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비커밍하고 있는 그 흐름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철학의 방법은 분석이 아니라 직관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지성의 분석적인 과학적 탐구 방법에 오히려 반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양의 선체험이라든지 뭐 인도의 명상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아주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주어 동사의 개념, 불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fire, 생명의 어떤 뭐예요? 생명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그 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그 연소되고 있는 불을 우리가 약동하는 생명력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인간도 하나하나의 소울을 갖고 있고 그 소울도 하나의 영혼, 빛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 탄다,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우리는 세상을 분절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주어가 있고 동사하는 게 아니라 동사 그 자체가 주어인 것이죠. 삶 자체가 나이고 나 자체가 삶인 것이죠. 내가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존재 그것 자체가 곧 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르그송의 생철학이었었고요. 이러한 베르그송의 사상이 그 뒤에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현상학 이렇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르그송 철학 되겠습니다.